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1조 원 이상 밑도는 어닝 쇼크로 주가가 또 장중 한때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수장이 이례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고 위기 극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경영진이 이례적으로 사과문도 발표했는데 반도체 주가 동반 하락으로 코스피도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1인당 접대비가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이전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는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이 시작되자 직원이 화재 경보기를 껐고 평소 시설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는 각각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까지 본격화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연이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감 첫날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공무원 17명을 일렬로 줄 세우기 한 것 등을 언급하며 이는 지독한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민재판하듯이 일렬로 세워놓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독한 갑질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디 하나만 걸리라는 심보로 무작위로 찔러보고 있다며 이성을 되찾고 정쟁 대신 민생 국감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감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명태균 씨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일부 증언을 인용했는데요. 이 명 씨를 비선 실세로 규정하고 이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을 반영하듯 이 피감기관 10곳을 대상으로 한 각 상임위에선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여야가 일제히 이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한 이딴 검사 탄핵이나 입법권 남용으로 이 검찰을 겁박하면서 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야 의원의 발언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인에 대한 수사,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독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이것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인지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관님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언제 나서시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복지부 대상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이, 교육부 등 대상 국감에선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애인 비하 비속어와 함께 답변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김 장관은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과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은 상설 특검까지 본격화하고 있죠.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로 무산되자 이 제2요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카드를 본격화하는 거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측은 개별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면서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쌍끌이 특검으로 이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 여사 게이트를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이 상설특검 제도까지 개정하려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자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최근 만찬 등의 행보를 두고는 세몰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당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죠.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이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뒤 처음으로 이 전남 곡성을 찾았습니다. 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에서 이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최근 한 대표가 20여 명 의원과 만찬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과 단체 오찬을 가진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권을 가진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새를 과시하는 게 정상적인 행태냐며 신뢰는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찬 등은 오래전에 잡혀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김 여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혀 친윤계와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기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는 행안위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명 씨가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 처음 만났지만 주변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 소통을 끊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명 씨는 전혀 소통이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내기 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넘겨받아 운전하다가 지금은 다시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한 소렌토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보면 다혜 씨 소유였던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 모두 3차례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압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대체 압류 처분이 내려졌는데 앞서 몰던 소렌토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전 불법 주차를 했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문 씨가 이태원동 골목에 7시간 정도 불법 주차했지만 과태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측은 해당 구역은 5분 정차만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문 씨 차에 대한 시민 신고가 없었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심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양측이 신문해야 하는 증인반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심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에 부동의해서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148명에 이른다며 신문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면 신청을 철회해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교 50주년을 앞둔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또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공급망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싱가포르 국빈 방문의 성과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정상회담을 연뒤 조약과 MOU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양국의 자원의 부족이라는 여건에서도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 기술과 금융의 허브를 구축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공통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고 에너지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양국 간 한 라인을 만들어 공급망 위기가 감지되면 5일 안에 긴급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하는 연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속도감 있는 성장을 경험한 양국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받은 만큼 영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정으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공장을 방문했고 한 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며 경제에 집중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내일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렉처 강연에 나서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국제연대의 의미를 설명한 뒤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라오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직원이 화재 경보기를 끄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 측이 불이 시작된 객실의 에어컨 전선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평소 복도 방화문도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화재 발생 40여일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이 오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불이 나면서 경보가 울렸는데 호텔 직원이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단 경보기를 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이 화재를 목격하고 경보기를 다시 켤 때까지 걸린 시간은 2분 24초였는데요. 경보기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사망자 5명은 대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숙객들의 피난이 지연되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안전교육 미흡에 따른
화재 경보기 임의 차단 행위가 더해져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객실 안 에어컨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앞서 객실 에어컨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호텔 측이 전선을 모두 새로 바꾸는 대신 노후 전선을 계속해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전선에 새 전선을 연결하면서 절연 테이프를 감아 작업을 허술하게 마감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자동 닫힘 장치가 없어서 불이 시작된 객실 문도 열려 있었고 복도 방화문도 생수병 묶음으로 고정한 채 열어둬서 불과 연기는 크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장비에 이상이 있던 호실이 과반이라 탈출 역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서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뒀습니다. 네, 또 당시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2명이 숨졌는데요. 소방 측 책임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화재 당시 남녀 투숙객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매트가 뒤집히면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방대원이 진입하기 어렵고 간이 완강기도 없는 호실에 유일한 탈출구로 에어매트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방 측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매트 설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고 당시 설치 인력이 소방대원 1명이었던 것 등을 지적했는데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소방, 구조장비 운용상 개선점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룸살롱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서울 청담동 고급 룸살롱에서 특수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 수사를 벌였고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에 있었던 남호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향응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 참석자가 7명이라 인당 술값이 약 94만 원에 그쳐 처벌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자리에 합류한 시각과 머문 시간 등을 고려해 참석자마다 향응액수를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기본 술값 240만 원을 중간에 합류한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6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지만 술자리가 시작할 때 이미 술값 제공이 완료된 만큼 중간에 합류한 행정관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를 다시 계산하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6만 원이 모자라 처벌할 수 없었던 현직 검사 술 접대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영업이익 9조 원대라는 예상보다 못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위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인 사과문까지 발표하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비교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겉보기에는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고 매출액은 분기 사상 최대 기록을 2년 반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0조 원대로 대폭 하향 조정된 증권가의 예상 영업이익마저 크게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재고 조정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와 중국 업체의 추격, 그리고 엔비디아의 HBM 품질 검증 결과 지연 등을 실적 부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나마 전날 장중 5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6만 원대를 사수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15% 줄어든 6만 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실적 발표 직후 이례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면서 경영진이 앞장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품질 경쟁력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 역시 출장으로 찾은 필리핀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발언을 두고 업계 1위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위기론이 현실화했다는 우려 속에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이 위기 타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LG전자가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배출을 달성했지만 운임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22조 1,76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7% 늘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7,51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9% 줄었습니다. LG전자는 하반기 들어 급등한 물류비 영향 및 마케팅비 증가에 영업이익이 다소 줄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 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 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해 상대 측 공개 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양측의 공개 매수 기간이나 종료 이후에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 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으로 분쟁이 종료되면 공개 매수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 전문가 64%는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금투협은 미국 연준의 빅컷 단행과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대 진입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이달 하순에는 가격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추 출하 지역이 확대돼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가 9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주요 경제 이슈를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기대치가 당초에는 14조 원대였다가 또 10조 원대로 내려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치 한참 못 미쳤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이 반도체 시장에 참 벌써부터 한파가 밀어닥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스마트폰이나 PC용 우리 D램 반도체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범용 D램 반도체 수요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로서도 어찌할 바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또 한 가지 한파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계속 자체 개발하고 있는 이 반도체, D램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나라로부터 조달받다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또 상당 부분 한국 시장을 좀 점유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또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DS 부문이에요. 예. 여기 지금 이 실적 중에 9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략 한 5조 원가량, 9조 1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 중에 대략 한 5조 원 정도가 이 DS 부문입니다. 예. 이 DS 부문이 5조니까 이게 바로 반도체 부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부문이 대략 한 7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K반도체 하면 K반도체 상징이 삼성전자였는데 이제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밀리는 부분이 바로 범용 D램도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HBM,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데 예. 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뭐 마땅한 어떤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게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영업이익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럼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사이즈는 커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국내외 주요 국가들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단행함에 따라서 우리의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데 예. 경기가 꺾이거나 또 뭐 글로벌 팬데믹 경제 위기와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면 수요가 크게 둔화될 수 있고 예. 그럼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면 그만큼 반도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나 또 그만큼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은 크게 꺾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어떤 특정 항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좋을 땐 좋을 수도 있겠으나 위험한 국면에는 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매출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사실 줄어든 건 아니라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보통 어닝 쇼크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 대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 대입할 때는 기존 실적보다 늘어났나 이것도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기존 실적, 그러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보면 기존 실적보다도 늘어났습니다. 23년 3분기보다도 또 24년 1, 2분기보다도 매출은 늘었습니다. 근데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부분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잠정치인데 3분기 잠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10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10조 8천억 원 정도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주식시장에 형성된 주가는 10조 8천억 원에 해당되는 영업이익에 맞춰서 주가가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10조 8천억 원이 아니라 9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표됐으니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이 발표되니 자연스럽게 어닝 쇼크라고 받아들인 거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주가가 형성되었는데 그 주가가 어쩌면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이익이 발표될 때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닝 쇼크는 바로 그런 때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이 사과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례적 아닙니까?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이제 기업이 뭐 실적이 잘 안 나왔다, 우리가 목표했던 방향대로 이루지 못했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는 일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라든가 사회에 무리를 빚었다든가 그럴 때는 사과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에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영역이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이 전영현 이 부회장님께서 DS 부문장을 맡으면서 시장의 기대에 충족할 만큼 HBM 영역 같은 경우 또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할 만한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왔고 그렇게 움직여 왔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노력은 했지만 예. 노력만큼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저도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소라든가 삼성전자 사업부 또 화성공단에 여러 차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노력과 움직임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성과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한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이것을 전화위복 삼아서 이제 뭔가 또 적극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괄목할 만하게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함께 발표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지난 분기보다는 줄었다 하더라도 지난해 동기보다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네. LG전자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었더라고요. 네. 근데 또 매출은 사상 최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매출은 10.7%나 증가했습니다. 예.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0.9%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매출만 늘고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만큼 매출은 늘긴 늘었으나 비용이 많이 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럼 뭐 어떤 비용이 많이 늘었느냐? 해상운임이 많이 늘었습니다. 해상운임에다가 해상보험료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24년 한 해가 뭡니까? 지정학적 불안, 예. 중동전쟁. 그러다 보니까 이 해상운송을 이용해서 수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중동 인근에서 특히 여러 이 해운이 지나는 이런 수문 지역에서 선적을 납포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 지역 운하를 지나지 못하고 우회합니다. 선적이 우회하다 보면 선적 납포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고 예. 또 우회하다 보면 대륙을 횡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해상운임 또 원유값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또 비용이 되고요. 물류비가 많이 과중되고요. 마케팅비도 많이 듭니다. 또 이 가전제품에 있어서 지대한 변화가 뭐냐면 소비에서 구독으로의 전환이 있어요. 근데 소비할 때는 내구재를 한 번에 소비하니까 매출액이 당장 발생하지만 구독 서비스로 한다면 소위 렌탈비처럼 일부 조달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는 그만큼 마케팅비가 많이 초과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업이익은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업체들의 이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4분기에는 어떻게 좀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뭐 죄송한 말씀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을 이제 괄목할 만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의 이번 주 금통위 결과도 발표되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그리고 저의 경제전망서에서도 밝혔지만 외수의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이미 좀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수, 수출 부문의 성장 동력이 24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좀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 그 성장 동력하면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부문의 수출이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을 나름 지탱했었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내수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 외수만 회복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외수, 이 수출 부분의 성장 기여도도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만큼 세계 주요국들이 신규 투자를 좀 아끼는 움직임이고 DS 부분이나 또 역시 마찬가지 반도체나 또 가전제품 여러 부문에 걸쳐서 반도체 수요가 이제 주춤해주는 경기 둔화 흐름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우리의 삼성전자나 이런 수출 실적이 좀 정체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 이런 것도 여러분께 좀 드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부문보다는 적극적으로 내수 경기 부양 이 부분에 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반도체 시장은 견고하지만 네. 삼성전자 홀로 지금 겨울을 겪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유독 겨울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강추위를 겪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의 시장 사이즈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사이즈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은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를 누가 거머쥐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이 부문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자꾸 놓치고 있고 D램 부문에 있어서도 중국의 추격을 좀 이게 충분히 초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 강한 추이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반도체 시장, AI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그 성장하는 시장을 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더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SK 하이닉스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네. 어떤 걸 좀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예,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제 AI is everywhere라는 영어 표현을 좀 던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AI는 정말 우리 삶에 급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TV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TV로 보셔도 리모컨으로 TV를 틀으신 분도 계시지만 AI로 TV를 틀으신 분도 계십니다. 누구누구 TV 틀어줘. 또 유튜브로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럼 그 유튜브는 어떻게 이 영상을 보셨습니까? AI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셨을 겁니다. 이미 AI로 여러분 이 제 말씀을 전해 듣고 계신 겁니다. 예. AI는 에브리웨어입니다. 근데 AI가 구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AI 반도체인 거예요. 그리고 AI 반도체가 구동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HBM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 기업이 확보할 것인가, 그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여기에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을 굳건히 장악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쉽게도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HBM이라는 이 영역에서도 추가적인 HBM 다음 단계의 모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 기업, 구글 유튜브라는 플랫폼 기업, 메타라는 플랫폼 기업, 각종 플랫폼 기업들이 스스로 AI와 AI 반도체를 내가 개발하겠다 하면서 내재화 전략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AI와 AI 반도체를 두고 각축천을 벌이고 있을 만큼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전쟁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런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삼성전자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10만 전자 가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쳤었는데 지금 5만 원대까지 찍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10만 전자를 다시 기대해 보려면 언제쯤이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기로 한 가지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피에 굉장히 중요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거시경제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 현상, 바로 중동 전쟁이죠. 예. 이 중동 전쟁이라는 위험 회피 현상에 직격탄을 맞는 게 또 삼성전자예요. 거기에 이 반도체를 비롯한 삼성전자 실적 이게 맞물린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그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특히 삼성전자가 가장 대표적인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할 계획을 확보했다라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시점 그리고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또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중동 불안이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같이 맞물린다면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죠.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금감원이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고려아연 측과 그리고 이쪽 MBK 파트너스 이쪽 측면에서 양쪽 간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조사해달라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니까 주로 그 진정서 내용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허위 사실 유포는 공개 매수가보다 자사주를 고가로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는 당연히 이 조사를 착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워낙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너무나 과열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혹은 이 공개 매수 종료 직후에 이 증시가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의 사례들을 봐도 공개 매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과거 여러 공개 매수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중간에 혹은 종료 직후에 증시가 급락하는 사례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게 가격이 급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나 주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교수님 이 자리에 나오신 날에 영풍 MBK 측에서 공개 매수가를 크게 올렸었는데 이번에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영권 분쟁이죠. 이 공개 매수라는 것이 장내 거래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주식 투자하시는 것은 장내 거래라고 하는데 예. 공개 매수는 경영권 분쟁을 위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장외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지배권, 경영 지배권을 획득하는 그런 절차에서 아무래도 이 보시는 것처럼 공개 매수가를 서로 올려잡죠. 그러니까 83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제 장내에서 거래되는 주가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급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에는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권 확보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면서 네. 회사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우리 한국 경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끊임없이 신사업을 위해서 또 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신기술을 또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많은 투자 자금을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또 한국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 AI 반도체 시장은 커집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희비가 갈릴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고려아연 또 영풍 간의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 천문학적인 그 공개 매수 대금이 치러지는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진출하는 데는 덜 쓰인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좀 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11일 이번 금요일인가요? 네. 금통위가 열리는데 네. 금리 인하하겠죠? 저도 이미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의견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특히 중요한 것은 내수 부진이 심각합니다. 내수 부진이 너무 심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지금 2%를 밑돌았거든요. 1.6%의 물가 상승률이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요. 그럼 3.5%의 금리를 더 한 달이라도 오랫동안 유지했다가는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지면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다만 걸림돌이 있죠. 가계부채 증가세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세. 금리 인하했을 때 나타날 이 가계부채 증가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걱정, 이 부작용이 가장 큰 염려인데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타운홀 미팅을 가지면서 공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과 디플레 우려에 상응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겠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재정당국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나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같은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뭐 DSR 강화라든가 DSR 규제 강화, 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더 적극적인 금융 규제를 강화해서라도 재정당국 관점에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디플레 우려라든가 내수 부진을 위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입장임을 저는 한국은행이 밝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닐지라도 예. 이 두 가지 걸림돌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할지라도 다음 달에는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당국 또 재정당국이 이 두 가지 부작용, 이 걸림돌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올해 금통이 지금 2번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연말 금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3.5%고요. 한 번 인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3.5에서 3.25%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금리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11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지 2번 다 금리를 인하할 만큼 부동산 시장이나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우려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또 2025년에 이어서 순리대로 또 금리 인하를 천천히 단행하지 않을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를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시 언급하며 닷새 만에 위협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국방종합대학을 찾아 한 연설에서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모든 무력을 사용할 거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권 종말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도 거듭 비판했는데 한국군 전략사령부 출범에 대해서는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허울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큰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건조 계획을 밝힌 핵 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장엄한 탄생으로 북한이 잠수함 관련 시설이 밀집한 함경북도 신포 일대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은 기존에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에 비해 크기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기 등으로 볼 때 이 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정확한 톤수 등은 조금 더 작업이 진척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습니다.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월에는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추진 잠수함이 실전에 배치될 경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경고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바닷속에서 위로 수중으로 떠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군 당국은 해당 잠수함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위성 사진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 여름에 큰 홍수를 겪은 북한 압록강 유역에서는 2달 넘게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속도에 질까지 챙기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밤낮 없는 강행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강정규 특파원이 중국 단둥에서 그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북한 공화국 깃발을 단 준설선들이 압록강 바닥을 훑고 다니며 쉴 새 없이 흙을 퍼올립니다. 신의주 쪽 강변은 제방 공사가 한창입니다. 흙을 쌓고 벽돌로 담을 치는 방식인데 어른 2명 키 높이쯤 돼 보입니다. 지난 7월 말 홍수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중국 단둥 쪽 제방보다 높게 쌓는 겁니다. 以前比这很少很少，就是现在它加高了，越来就是它能印儿能看出来。 10栋넘는 건물을 동시에 짓고 있는 위화도 강가엔 붉은색 깃발이 나부낍니다. 수해 복구에 30만 명이나 자원했다는 북한 청년들을 추켜 세우는 정치 구호도 내걸렸습니다.
안전모 빼곤 맨손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한층 한층 쌓아 올립니다. 콘크리트 타설 차량도 없어서 지게로 물을 길러 옮기고 포대에 골재를 담아 기중기로 끌어올립니다. 반세기 전쯤 시간이 멈춘 듯한 공사판 풍경을 중국 유람선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 카메라에 담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16층짜리 살림집이 올라서자 강 건너 단둥 주민들도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24小时干活啊，晚上根本就不睡觉盖楼啊，1个月之间楼就起来了。 세 차례나 복구 현장을 찾아 속도전을 지시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공사는 밤낮 없이 이어집니다. 부족한 전력 사정에 전등은 한두 개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불꽃을 튀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고 존엄의 독촉에 더해 한반도 최북단의 겨울 한파가 닥치기 전까지 벌려놓은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가자 전쟁 1년, 중동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면서 미국 대선에서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휴전 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자격이 있다며 유대인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유대교에서 희망과 정의를 상징하는 석류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마스의 테러를 악행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1년 전 끔찍했던 10월 7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휴전 협상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work to relieve the immense suffering of innocent Palestinians in Gaza who have experienced so much pain and loss over the year.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마스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유대인 성지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가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바이든 해리스 정부 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자격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도 각을 세웠습니다. And I will support Israel's right to win its war on terror, and it has to win it fast. No matter what happens, it has to go fast. 또 이스라엘을 위해 자신만큼 일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유대인들은 100% 자신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주년을 맞은 중동 위기가 미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박빙의 혼전 속에서 유대계와 아랍계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최근 스위스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돼 관련자들이 체포된 조력 사망 캡슐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르코로 불리는 사망 캡슐을 도입한 안락사 옹호단체는 스위스 당국의 범죄 혐의 조사가 끝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말까지 371명이 사르코 이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한글날 휴일입니다. 휴일의 전날이라 늦은 시간까지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19도를 가리키고 있고 자정에는 16도까지 내려가지만 출근길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선선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일부와 충북 북부, 영남 곳곳에는 밤 9시까지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늦은 밤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24도, 대전과 광주도 24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휴일을 맞아 외출하신다면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는 가운데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 여야는 각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법무부 등을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공천 개입,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일제히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 그리고 또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지금 대거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보복의 시그널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짐을 덜지 않으면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김건희 여사와 연결이 돼 있어요. 복지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설전이 격화하며 한때 고성도 오갔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며 관련 지침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입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의사가 한절을 대할 때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제가 보건복지... 교육부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재작년 국민대회 김 여사 논문 조사 결과가 부실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취지에 맞지 않는 과거 논문 이야기로 국감을 정쟁에 빠뜨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신이에요? 종교입니까? 어떻게 김건희 관련 건만 나오면 죄다 무혐의, 무죄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김건희교 교도입니까? 이 밖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여야가 언쟁을 벌이며 국감이 한때 파행했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속어를 사용해 응수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X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감 둘째 날에도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안들로 여야가 충돌을 이어가면서 정책 현안은 도통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로 밝히겠다며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 제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우회로를 택한 건데 여권은 행정권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로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 전에 10년 전 여야 합의로 공포된 상설특검법부터 활용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수사 대상으론 과거 김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 이중호 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적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종호 씨가 둘 다 연관돼 있습니다. 연관돼 있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먼저 삼았다 이렇게. 특검 후보자는 하위 법령인 국회 규칙만 바꿔 여당에선 추천할 수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인데 다만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별도 특검법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입니까?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뺏는 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성토했습니다.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입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자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야당 직속으로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수사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건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당의 반발이 거세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내기 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정체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려던 차량이 택시와 부딪힙니다. 지난 5일 새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혜 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부터 몰다 2022년 다혜 씨에게 넘겨졌던 소렌토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문 전 대통령 명의인 이 차량은 다혜 씨가 소유하는 동안 3차례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10월 제주 서부경찰서, 올해 1월 제주시가 각각 압류했는데 모두 과태료 미납이 이유였습니다. 이번에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 처분이 내려졌는데 다혜 씨가 앞서 소렌토 차량을 몰 때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다혜 씨가 음주운전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과 문 전 대통령 명의의 소렌토 차량에 대해 각각 2차례, 9차례, 모두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는 또 음주운전 적발 당시 7시간이나 골목에 차를 세워둔 사실이 CCTV를 통해 드러나면서 불법 주차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구청 측은 5분만 정차가 가능한 곳이라면서도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호남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격 사조 의혹의 당사자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도 재차 강조했는데 국정감사 기간 당내 세력화를 시도한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보궐 전장인 험지, 전남 곡성을 찾은 한동훈 대표. 이번 선거가 당선 무효형을 받은 민주당 소속 전 군수의 잘못으로 열린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을 땅 따먹기로 규정하며 보수정당도 호남에서 헌신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자신들이 곡성을 자기 땅인 양 여기면서 땅 따먹기 하듯이 싸우는 것, 이건 지금 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SNS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른바 공격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자신을 향한 공격을 정치 공작으로 못 박았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 당권을 확실히 움켜쥐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실제 한 대표는 최근 당 관계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부쩍 늘리는 등 당내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데 힘을 쏟는 기류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독자 세력화와 함께 용산과의 차별화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과 식사한다는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친윤계 등 당내 일부에선 이 같은 새 분리기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행정부 감시와 야당 공세 대응 등 당력을 집중해야 할 국정감사 기간에 정치 공작이나 세력화 이야기가 잇따라 나온 데 대한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공격사주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윤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한 대표의 발언까지 전해지며 폭풍전야 같은 여당 내 긴장의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로 협력 분야를 넓히고 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aking substantial progress on all of these issues in the coming months, especially as we look forward to the upgrading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 and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next year.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의료개혁에 장애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개혁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대통령과 여당, 야당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이길 권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의료 사고로 인한 의사의 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육 과정을 기존 6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국립대학교 10곳 가운데 3곳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의대 교육 5년 압축에 대한 입장을 전국 10개 국립대 의대에 질의한 결과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3곳이 부동의 답변을 냈습니다. 이들은 의과대 학사 일정을 아무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건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거라며 반대 사유를 밝혔습니다. LH 매입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사이에서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의 70%를 싹쓸이한 두 업체에 LH 고위직 퇴직자가 재직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계약 당시 평가 과정에서도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혁신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 부실 시공을 유발한 정관 중심의 입금 카르텔도 철저히 해소하겠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을 전문 기관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주택 설계 시공 과정에서 전관업체의 일을 몰아주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LH는 도심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와 같이 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LH는 임대주택 관리 용역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는데 전체 54개 권역의 70%가 넘는 42건의 계약이 업체 2곳에 집중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80%가 넘는 1,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권역마다 보통 10개 안팎업체가 경쟁하게 되는데 유독 두 업체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에는 LH 고위직 출신 전관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업체의 한 권역센터장은 LH 주거복지처장과 지역본부장을 역임한 1급 출신이고 B 업체도 광주 전남, 인천 본부장을 지냈던 고위직 출신 전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A 업체에 근무하는 LH 출신은 4명, B 업체에는 8명에 이릅니다. 평가 과정은 어땠을까? LH는 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 입찰을 진행해 수주 업체를 선정했는데
A, B 두 업체는 제안서 평가에서 단독으로 적격을 받아 가격 경쟁력과 상관없이 입찰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평가표를 살펴보니 평가위원 한 명이 해당 업체엔 최고점을 주고 2등 업체엔 낮은 점수를 매겨 1등과 2등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LH는 그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 거고 철저한 조사와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H가 올해 말 다시 1,500억 원대 3년짜리 관리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전관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중개 수수료가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말합니다. 국내 배달 플랫폼 90%를 차지하고 있는 세 회사는 중개 수수료로 9.7%에서 9.8%를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가 내야 하는 건 이게 끝이 아니죠. 22,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았을 때 업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빼면은 한 15,000원 정도 남게 되는데요. 한 30%가량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배달업체들이 중개 수수료를 얼마나 책정하고 있을까요? 세계 최대 배달 업체인 우버이츠가 15%에서 30%가량을 매기고 있었고요. 동남아 그래프드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자, 다만 인건비나 임대료 등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배달이 늘면서 외식업계 부담이 커지자 미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시범 도입했다가 정식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15%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개 수수료 상한제 같은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5개 업체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들이 모레 모여서 국내 1위 배달업체인 배달의 민족 사용을 거부할지 논의합니다. 가맹점주들은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고객 주문과 상관이 없는 클릭 광고도 부담이 크다고 토로를 하는데요.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요구하는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동근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째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 최근 아르바이트를 뽑지 않고 홀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와우랑 배민클럽을 안 해가지고 매출이 50% 이상 최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도 하고 영업시간을 더 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매출이 떨어진 거를 이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금.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6월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노출이 안 되게 해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오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최소 금액을 맞춰주고 노출을 시켰더니 주문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것만큼 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버티다 못하고 그냥 폐업 신고를 하고. 입점 업체들은 최대 9.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외에 계약 조건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면 더 쉽게 홍보는 되지만 두 업체가 다른 플랫폼을 넘어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까지 자사와 동일하게 맞출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업시간이나 최소 주문 금액 사항까지 조건에 넣으면서 외식업계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사를 생각하지 않고 저희를 이제 수족처로 불리는 하청으로 저희는 생각하는 걸로 되게 생각하고 느껴졌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가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시간만 흐르면서 현장의 아우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4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IT 품목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흑자 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에 경상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4개월째 흑자를 달성했지만
6월에 126억 달러 정점을 찍은 후 7월과 8월엔 계속해서 흑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를 떠받쳤지만 품목별로 보면 명암은 엇갈립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출 증가로 전기 전자제품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승용차와 화공품 등 IT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수출액은 감소했습니다. IT 품목의 이제 견조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그 BIT 품목의 좀 증가세가 좀 다소 둔화된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7월에 급감했던 선박 수출은 다행히 8월 들어 큰 폭의 증가로 돌아섰지만 승용차는 7월과 8월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화공품과 기계류, 철강 제품도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에 따른 단가 하락 등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로 이것도 수출 단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기계류 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건설 업황이 좀 둔화되면서 8월에 수출이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IT를 제외한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이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은 2달째 줄었습니다. 한은은 하반기 들어 설비 투자 증가와 소비 회복에 따라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인 타이완 TSMC가 첨단 2나노 공정 웨이퍼 장당 가격을 3만 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공상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TSMC가 2025년부터 양산 예정인 2나노 공정 제품 가격을 이같이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TSMC의 이 같은 가격 인상이 첨단 웨이퍼 독점 공급에 따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수 부진 등 영향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관련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 매장 판매 종사자가 7만 5천 명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건설, 광업 단순 종사자는 5만 6천 명이 줄어드는 등 내수 관련 직업군의 취업이 부진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아파트 매매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있는 반면에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월세 지수는 KB 부동산 통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 월세값은 더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숨가쁘게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에 시선이 몰린 사이 월세가는 더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KB 부동산 통계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대비 9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99% 오르는 사이 월세가는 4.43%가 뛰었습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지수는 KB 부동산 통계가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초고가 월세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에 2천만 원 이상 월세 13건이 신고됐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등 B아파트의 월세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가는 매매나 전세가와 달리 좀처럼 하락이 어려운데 본격적인 대출 규제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가격도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월세 찾는 분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매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월세 매물이. 그러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체감적으로. 이미 많이 오른 매매가에 대출 규제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진 점, 그리고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전월세 전환율이 금리보다 높은 것도 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월세가 상승은 결국 대체 수요인 전세가의 더 가파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1, 2년을 보시면 월세가 급등하면서 결국은 전세값을 밀어 올렸고 전세값이 또 급등하면서 그게 또 월세로 이전되는 이런 속도들이 좀 빨라지는 형태들이 됐기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밀어 올리는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출 억제로 매매가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월세가 상승이라는 풍선 효과는 전세가를 또 밀어올리고 결국 매매가 상승의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많은 비로 마치 한여름 같았던 지난달, 올해 9월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기상청 분석 결과 역대 9월 가운데 가장 덥고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난 신기록입니다. 정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이라는 말이 무색한 뜨거운 햇살.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중하순까지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추석에 민소매에 얼음을 든 음료를 들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아니 전 역대급이에요. 진짜 9월 초까지는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봤어도 이렇게 중순까지 추석쯤까지 에어컨을 틀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아주 많이 더워요. 내 나이가 올해가 83세인데 아주 올해가 최고 더운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9월 날씨가 실제로 전무후무였다는 기상청의 공식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4.7도, 평년보다 4.2도 높은 수준으로 역대 9월 가운데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폭염 일수는 6일, 열대야 일수는 4.3일로 평년보다 4일에서 6일 많아 모두 역대 1위에 올랐습니다. 서울과 서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역대 처음으로 9월 폭염이 찾아왔고 춘천과 양평 등 전국 4개 지역에서는 첫 9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총 열대야 일수는 24.5일로 평년의 4배에 육박해 기상청 통계 분석 이래 최다였습니다. 근데 올해 9월은 아직까지 강하게 버티고 있는 대기 상층부의 티벳 고기압으로 인해 맑은 날씨가 자주 나타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놓이게 되면서 남쪽으로부터는 대기 하층을 따라 이 고온의 수증기가 유입됐기 때문에 다른 해의 9월보다 유난히 높은 그러한 9월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폭염 뒤 찾아온 호우도 이른바 역대급이었습니다. 9월 전국에 내린 평균 강수량은 모두 241mm로 평년 강수량보다 절반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9월 20일에서 21일 사이 내린 비의 양은 창원 529.4mm, 부산 403.4mm, 거제 381.2mm 등 여름 장마철 호우를 능가했습니다. 서산과 창원,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루에 내린 비가 200에서 400mm 사이로 9월 1강수량 기준 최다 1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1시간 최다 강수량도 진도와 창원 등이 100m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상 폭염과 호우의 원인이 정체전선과 열대저압부 영향이 겹친 데다 9월에도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재해가 9월까지 이어지는 날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지상전에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사령부 산하 146 예비사단이 레바논 남서부에서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4개의 사단 규모 부대가 레바논에 투입됐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공항을 공격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공항이 운영되는 것뿐 아니라 공항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레바논을 떠나길 원하는 미국인과 다른 나라 국민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에서 12일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가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시바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중국이나 인도 총리와의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체제만큼은 인정하는 듯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시 감독 재선임을 포함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곧 10월 A매치가 시작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축구협회 감사를 벌이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 감독 선임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축구협회 자율성을 인정한 게 의아했습니다. 정치적인 간섭이 있으면 제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피파 공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압박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피파 공문은 의례적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에 대한 재선임 절차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다시 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팬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어서 지금 분명히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저희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임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면서 축구협회 감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홍명보는 10일 요르단과 15일 이라크와 10월 A매치를 치릅니다. 이런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월드컵 3차 예선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홍명보 호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요르단과의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유럽파까지 대표팀 모두 현지에 합류했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플랜 B를 구상 중인 가운데 지난 아시안컵 2경기에서 4골이나 내줬던 상대 공격진을 어떻게 묶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 원정 경기를 앞두고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이강인과 서령우를 포함해 소속팀 경기를 마친 유럽파가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소속팀에서 나란히 골을 넣은 1996년생 동갑내기 황인범과 김민재는 좋은 기운과 함께 요르단에 입성했습니다. 저희 경기 전에 둘 다 이제 막 이기고 이제 합류하자 했는데 둘 다 골 넣어버렸어요. 주장 손흥민이 없지만 공수 넓게 포진한 베테랑급 선수들이 대표팀을 이끕니다. A매치 경험이 가장 많은 이재성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할 핵심 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만전에서 꿀맛을 본 황희찬과 소속팀과 대표팀으로 가며 활약하는 이강인의 득점 포가동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최근 전성기 경기력을 회복한 김민재도 든든합니다. 요르단과는 3승 3무 1패로 전적에서 앞서지만 사실상 열세입니다. 우리가 이긴 건 10년 전이 마지막이고 올해 아시안컵에서 2차례 만나 한 번은 비기고 한 번은 완패했습니다. 2경기에서 무려 4골이나 먹었습니다.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요르단 메시로 불리는 알타마리가 특히 위협적입니다. 그만큼 견고한 수비가 필요한데 김영권이 빠지면서 빈자리가 된 김민재 짝꿍에는 중동에서 뛰는 조유민과 정승현이 거론됩니다. 조금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어웨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선수들이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안컵 준결승 완패 이후 클린스만 감독 경질, 논란 속에 홍명보 출항까지 요르단 악몽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손흥민 없는 플랜 B로 변화와 승리까지 다 챙겨야 하는 홍명보 감독은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섰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프로야구 LG와 KT의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 매진되면서 포스트 시즌 연속 매진 경기가 10경기로 늘었습니다. KBO 한국야구위원회는 수원 KT 홈구장에서 열리는 준 플레이오프 3차전 입장권 17,600장이 모두 팔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열린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와 준 플레이오프 3경기 등 5경기를 포함해서 지난해 한국 시리즈 1차전부터 시작한 포스트 시즌 매진 행진은 10경기로 늘었습니다. 지난 8월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 화재는 관계자들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텔 직원이 임의로 화재 경보기를 끄고 또 에어컨 전선과 객실 방화문 등도 평소에 부실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긴급히 투숙객 구조를 위한 에어매트로 몸을 던져 탈출합니다. 지난 8월 경기도 부천에 있는 호텔에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40여일 만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체적인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불이 난 직후 경보가 울렸지만 호텔 직원은 되려 경보기를 꺼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직원이 화재를 확인하고 다시 경보기를 켜기까지 걸린 시간은 2분 이상. 사망자 5명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807에서 에어매트를 뛰어내린 분들하고 800 이후 이 두 분들은 충분히 이 8층 골든타임 이전에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으면 탈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 화재 원인은 평소 부실하게 관리됐던 에어컨의 노후 전선으로 지목됐습니다. 호텔 측은 오래된 전선을 교체하지 않았고 기존 전선과 연결하는 작업을 절연 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불꽃이 튀며 불이 난 겁니다. 자동 닫힘 장치가 없이 열려진 방문은 물론 생수병으로 고정돼 개방돼 있던 방화문을 통해 불길과 연기는 빠른 속도로 번졌습니다. 탈출을 하려 해도 절반이 넘는 객실에는 완강기가 없거나 상태 불량으로 이용할 수 없던 것도 여럿이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투숙객이 뛰어내리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혀 2명이 숨진 것에 대해선 명확한 설치 지침이 없었고 구조 상황도 열악했다며 소방 측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807호에서 투숙객들이 뛰어내려는 그 앞 전후 상황이 가장 불길이 셌을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매트 피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그냥 뛰어내리신단 말이죠. 그만큼 다급했던 겁니다. 다만 경찰은 소방 장비 운용에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관계기관에 개선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택시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에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등교하던 고등학생이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사거리를 질주합니다. 잠시 후 평소같이 길을 걷던 시민들이 멈칫하더니 뭔가에 깜짝 놀란 듯 뒷걸음질칩니다. 다급하게 뛰어 대피하는 시민들도 보입니다.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던 10대 여학생을 친 겁니다.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기둥째 뿌리 뽑혀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에는 차량 잔해도 흩어져 있습니다. 차에 치인 여학생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상가가 늘어선 대로변으로 특히 근처 버스 정류장에는 등굣길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0명 정도 있었다니까. 학생이 등교 시간이니까 또 출근 시간이고 그래서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지. 굉장히 서울 사건이 연상될 정도로.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택시와 유턴하던 승용차가 부딪히면서 일어났습니다. 충돌 충격에 튕겨나간 택시가 인도를 덮친 겁니다. 택시기사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60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이인자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종교적인 세뇌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본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의 이인자 김모 씨는 정조은이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에게 잠옷을 건네주고 교주 정명석 옆에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며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부 교리를 이용하여 정명석은 재림한 메시아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김 씨가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달아난 신도들을 추적해 잡아오려 하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고 특히 JMS 2인자로서 피해자들의 종교적 세뇌에 앞장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이용했다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피해 신도를 교주 정 씨가 있는 수련원으로 직접 데려가거나 정 씨의 말을 통역하며 범행을 돕고 방 밖에서 감시한 다른 간부들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유지됐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칭하며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일삼은 정명석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2일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정 씨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람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강지훈 씨, 무인 카페 차리셨다면서요? 일은 누가 해요? 돈은 누가 벌어요? 무인 카페 머신 티타임 A1이 알아서 팔고 알아서 벌어주니까 무인 카페요. 티타임 A1으로 쉽게 창업하세요.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화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안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쯤 되면 판촉물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공 걱정해요. 역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네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요즘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외출하기 참 좋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서울과 광주 낮 기온이 24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또 해안가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 너울이 유입되겠고요. 특히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심한 경우 피부염으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요. 우선 수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샤워는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15분 이내로 마치고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야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도 가려움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려움증이 나타났을 때 긁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긁지 않는 게 좋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